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양지열 변호사님 모시고 법적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딴 얘기 좀 하려는데 갑자기 생각. 그 세제 개편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국회 그렇죠. 네, 네. 원래 세금 자체도 이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세제를 네. 할 때도 세칙 같은 경우는 뭐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예. 이번엔 좀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저렇게 바꾸면 제가 뭐 이건 양 변호사님하고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 저렇게 바꿔도 되나 하는 아까 본방에서 약간 얘기했지만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의 세금을 왜 그런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이 딱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의 세금을 막 80% 아까 자료 보니까 감면해 준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부냐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근원적으로 동일하는 건 여야에 상관없고 어떤 정부 집이란 것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유의 부담을 올려가지고 보유세를 많이 하게 해서 집은 정말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이건 어떤 정권이나 상관없이 공통된 철학 같은데 여러 채 가진 분들 그걸 80%인가 확 깎아준다는 얘기를 듣고 왜 저렇게 하지? 그러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문제로 지적됐던 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보유세 양도세를 그러니까 문제로 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법으로 하는 거니까 민주당 야당은 아마 저거 쉽게 통과 못 시킬 것 같은데 그리고 통과시키면 또 야당이야말로 어떤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건 종합부동산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었을 때는 이건 정치적인 목소리 내는 거 아닌가? 실현성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그냥 우리 할라 그랬는데 부자들한테 우린 할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좀 흥정해 나가는 식으로 좀 얻을 수 있는 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걸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집값 올려놨다고 가장 많이 비판한 게 이 지금의 집권당인데 지금의 여건이죠. 여건인데 집을 여러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어쩔 수 없이 두 채가 이건 뭐 법률적으로 만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지방하고 지방하고 오간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서울에 예를 들어서 노린자에 막 집 한 세네 채 가지고 이 투기를 해온 분들의 세금까지 깎아주겠다고 나선 건 도대체 무슨 의미?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게 절대 팬데믹 거치고 하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앞으로 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해도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고 또 노령화 그러니까 돈 쓸 일은 많은데 5년 동안 60조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감면도 정말 아까도 제가 본방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를 깎아준다 이런 거는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분명히 어떤 자료들 읽어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있지만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저렇게 깎아주면서 또 재정 건전성을 얘기한다는 건 그것도 앞뒤가 안 맞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양 변호사님 아니요, 저도 주변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지난 그 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때 야권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막 뭐 얘기하시면 힘들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금 많이 나왔다는 말씀들을 가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진 거는 사람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하시고 이번에 세금 몇 천만 원 나왔다 이렇게만 불평들 하시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저 얘기를 손님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가 지금 정권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고 들리는 소리는 그런 데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저건 절대 아마 야당에서는 못해요. 저건 못할 것 같은데 저거를 저렇게 꺼내는 이유는 주변에서 뭐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 혹은 여당에서 생각하는 어떤 지지자들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자
자산가들에게 우린 노력했는데 쟤네 때문에 안 됐어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요? 사실 지난 뭐 굳이 저도 이제 언론 출신이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한참 이제 뭐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기성 언론들에서 썼던 기사들 보면 뭐 가진 거로 봐야 노년에 집 2채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의 기사들 정말 남발했었잖아요. 기억하시면 뭐 나오는 게 뭐 한 달에 뭐 임대소득 뭐 한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세금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얘기처럼 지난 기성 그 언론들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라도 집 한 채 살려면 막 5억 하던 집이 10억 가고 이래서 5억을 앉아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저는 진짜 그 세금 내고 그 집 가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유, 예, 그 법적 쟁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서 한번 아까 수사기관에서요. 네. 내 통신자를 막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영장이 없이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별하시는 게 그러니까 통신 자료라는 거고 통신 사실 조회라는 건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통신 조회를 하는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저를 수사를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를 가지고 누구 그냥 직무 부담 들 수 없으니까 양지열이라는 사람을 수사를 하려고 통신 사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양지열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연락했던 누구에게 전화했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 사실 조회를 해야 되면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를 조회하다 보면 거기에 이 상대방 전화번호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통신 조회입니다. 근데 대신에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권순표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저에 대한 영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전화번호가 누군지는 이제 그 통신사에서 보내준 거 보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권순표라는 사람인 것까지는 또 통신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영장 없이도 지금까지 내줬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통보하라고 한 건 그것조차도 그래도 아니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권영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지열이랑 전화 통화했다는 거 이유 때문에 왜 드러나야 되냐? 드러나야 되느냐? 왜 내 어쨌든 연락처랑 그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려준 거 아니냐? 이거 뭐 통보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 양 변호사님 그걸 들여다 보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영장이 있어야 되죠. 들여다 보는데 제 이름까지 막 어떤 알려주게 되면은 그건 저한테는 그래도 그거 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당신 걸 들여다봤어.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들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범죄 의혹을 가지고 누군가를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는 나도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방어 차원에서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인가요? 지난해였나? 상반기에만 지금까지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248만 건인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다 하는 거 막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해 이제 공수처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공수처에서 논란이 됐을 때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건 되게 코미디였던 게 맨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 그러니까 그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가지고 들여다 본 다음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주고 그거를 알려주는 건 이제 국회의 몫이 되는 거죠. 그거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 봐놓고 불러놓고 사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들여다봤어. 이런 거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제 2020년 언제까지 기한을 이번에 아마 정한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국회에서 만들라고 예를 들어 들여다본 시점에서 얼마나 지나서 통보를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통보를 할 거냐, 주체는 뭐 법무부가 할 거냐, 각 기관들이 할 거냐, 각 기관 내에서 그것만 담당하는 부서를 둘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을 만들어야죠. 그거는 하여튼 국민들이 수사기관이 나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들여다봤다는 건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권순표라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를 파악해 갔다. 그 사람이 또 거기서부터 뭘 했는지를 알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것까지만이라도 나를 알게 됐네?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됐네? 이것조차도 알려주는 여태는 그럼 전혀 통보를 안 한 거군요. 안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통신사에 가서 혹시 수사기관에서 내 개인 정보 가져갔어요?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알려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심을 받을 거라는 사실 자체를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라.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눈에 띄는 게 선거기간 낙선운동, 낙선운동 해도 된다. 정확하게 낙선운동이라기보다는 낙선운동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집회 같은 걸 모임 같은 걸 못 가지게 했던 거죠.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만약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게 불법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냐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그러니까 후보자들을 돕는 사람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를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들어라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취지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진짜 자유당 시절에 막걸리 뭐 나눠주고 운동화 공식 나눠주던 시절에 오래 있었네요 그 법도. 그런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민들 이렇게 쭉 모아놓고 뭐 이렇게 모은 핑계로 뭐 이장님을 모아놓고 그럴까봐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런 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냈거나 말도 안 되는 법안에 찬성을 했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권자들이 모여서 우리 저 사람은 옛날에 했던 거가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나왔던 거죠. A란 의원은 절대 안 돼. 이러이러한 법을 찬성했어. 이건 가능해지는 거군요.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게 뭐 정치적이라는 의미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치적 건전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정상적인 의미의 정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 이번에 총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지역구 의원이 지난 뭐 기간 동안에 의정 활동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선거운동 기간에 투표 앞두고 한번 돌아봅시다. 이거를 못 하겠던 겁니다. 그거는 훨씬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있어야 되는 일이 어찌 보면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게 직업 정치 내지는 그야말로 뭐 국회 뭐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는 게 정치가 아니니까. 근데 의원들은 굉장히 겁을 내겠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민감한 법들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법인데 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 병원 CCTV법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고 뭐 어느 의원이 반대했다는 어떤 언론의 확인 보도가 있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데 저 사람은 이 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라고 인터넷에 퍼뜨려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는데 보면 공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유권자 감시단체 일부에서 그런 공보물에 그 동안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공약 달성률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공적 기관에서 주는 것만 바라고 했던 겁니다. 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 언론도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 법안에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의 입장을 추려서 보도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거는 지금도 그 자체는 제한이 있는 거 아니죠. 언론이 하는 근데 이제 그걸 한 걸 퍼나르고 그걸 통해서 일반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피해자 모임이 그 CCTV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뭐 적극적으로 어떤 반대하고 이런 게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있죠. 가끔은 너무나 뻔한 법인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거 기간에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이른바 관권 선거라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던 건데 그 관권 선거라는 게 지금 시대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모이지 못하게 한 게 그러니까 법이란 게 뭐 사회적 변화를 늦게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너무 늦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사람들이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의외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법이 안 돼 이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게 이 법을 이제 위헌 소송을 한 당사자 같은 경우도 이걸로 이제 벌금 정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기억해 그러면 그 법정에서 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판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금요일인데. 그 아까 본방에서 해서 제가 짧게 다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독직 폭행, 개인의 방어권
이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보면 우리 집에 수사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들어올라 그럴 때 안 열어줄 수는 있는 거죠. 안 되죠. 안 되는 건가요? 네, 뜨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뜯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뜯어버리면 되는 거지만 내 손으로 안 열어주는 뭐 건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핸드폰의 경우도 그러면 한동훈 지금 현 장관의 핸드폰, 그럼 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안 뚫는 거, 못 뚫는 거죠. 그 기술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기술이 뭐 다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시도를 해서 그때 저도 뭐 이스라엘인가 스위스 이스라엘. 그 풀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풀었는데 그래서 저도 같은 기종을 쓰는데 예. 그게 한번 풀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그보다 또 보안을 또 강화를 했다. 근데 아니 예를 들어 1, 2억짜리 한번 빌려와서 한번 풀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100%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아, 어차피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 예. 그 세 번인가를 네 번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을 하면 예. 잠깁니다. 그리고 예. 시간이 뭐 1시간 있다가 지났어야 다시 예.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여러 번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치라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잠기지 않도록 풀어주는 정도인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해보는 건 뭐냐면 그냥 경유회수? 계속 경우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 그래요? 그걸 또 뭐 알려지기로는 16자리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더 복잡하게 해놨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의 상황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중에는 말씀 못 드렸던 게 하나가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이 법원에서도 유죄를 내릴 수 있던 근거 중에 예.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형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법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거를 예. 이제 폭행이라고 보는데 예.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사람 지나가는 친구에게 반갑다라고 툭 쳐도 예. 법문 그대로 하면 폭행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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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검찰은 특히 예. 어떤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있는 사실 독직 폭행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를 따지면 예. 그 상황 자체가 독직 폭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한동훈 검사가 상급자였고 아, 예. 여러 사람이 그 수사관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안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버티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직 폭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어찌됐든지 간에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폭행이라고 법원에서 해석했어. 예. 그러니 이 상황에서도 이 뭐 핸드폰을 뺏기 해서건 어쨌든지 간에 사람에게 밀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기계적으로 적용한 폭행이거든요. 예. 그런 걸 하나라도 검찰에서 그냥 잡아서 기소를 하면 예. 법원은 또 있는 그대로 판단을 그냥 유죄라고 아. 하는 게 거의 90%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검찰에서 털어서 글자 그대로 하나라도 딱 이건 걸릴 수 있다라고 예. 하면 기소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기계적으로, 가능성이 예.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하는 말로 법대로의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검찰이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저기 사법시험 준비하고 사법연수 있는 내내 예. 독직 폭행이란 범죄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시대로는 해도 독직 예. 폭행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예. 마동석 씨는 영화에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끌어다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1심에서 유죄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참 그 재판부의 판단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요 정말.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그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될 건 없으니까. 안 될 건 없고 검찰이 됐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려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법관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용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거 법의 글자대로 따지면 대법원 판례대로 따지면 사람의 몸에 힘을 쓴 건 맞는데 어떻게 또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용기를 내서 재판이라는 사실은 게 무죄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재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재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난 뭐 자꾸대로 해석했으니까 글자 난 틀리지 뭐 않게 해석했으니까 어쩔 수 난 없다. 상관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는 어떤 판사로서의 원래 이 법이 부여한 판사의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이 사안도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게 언론도 나뉘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처럼 이거 말도 안 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거 왜 처벌 안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판사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뭐 판사를 위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이게 어쨌든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그걸 들고 오면 무죄라는 쪽에 손을 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인데요. 그게 그 독직 폭행을 정말 그래서 저도 완전 한자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희 때만 해도 신문에도 한자가 좀 있고 해서 한자를 뭐 조금은 그냥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보고 맨 처음에 그 혐의가 나올 때 무슨 폭행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방에서 독직이 네. 무슨 뜻이 그건 이제 저는 그땐 찾아봐서 네. 아는데 네. 한번 다시 시청자분들 아시라고. 왜냐면 그게 너무 안 쓰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말.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니 공부할 일이 없었다니까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연수원에서도 안 배우고.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주 평소에 굉장히 적용이 안 되는 어떤 법적 조항을 적용해서 뭘 할 땐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예. 네, 많죠. 그게 어떤 그럴 때마다 자의적 법 적용을 위해서 막 애를 썼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럴 수밖에 아주 없어요. 묘한 어떤 법 구석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검찰은 그게 그래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러는 거지. 법 어딘가를 샅샅이 뒤져서 네. 이거를 걸 수 있는 걸 무언가를 찾아서. 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 나온 수사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네. 악의적으로 했다고 해도 기소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상식의 눈에서 보고 야 그걸 그렇게 수사해가지고 안 기소하는 된다. 거 안 되지 하든가 네. 혹은 기소를 막 무리하게 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이건 사실이 그게 아닌데 네. 현장을 뒤져보니까 아니 일단 기소를 하려고 해도 수사권이 없으면 그렇죠. 무리를 못 하거든요. 뭐 건데기를 가져와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데 그걸 한 집단에서 다 보니까 가져먹으면 이상한 팩트 하나 집어다가 네. 이상한 논리를 기소를 하는 게 얼마든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죠. 얼마든. 네. 예. 그래서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누자는 그거 굉장히 상식 같은데 왜 그걸 그렇게 아, 그러면 힘을 잃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것도 아니 그냥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요새 제가 잘하는 걸 물어볼 때가 가장 슬픕니다. 왜냐하면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때 그것도 예. 뭐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식을 가지고 어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이제 국가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상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리고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걸 이해 못하는 듯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이건 뭐 특정한 사건 말씀은 안 되겠지만 양 변호사님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없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에서 좀 맞고 다녔다 치세요. 근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라서 저랑 만났는데 양 변호사님이 내가 그때 반에서 짱이었어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냐면 저랑 같이 했으니까 아니까 내가 양 변호사님한테 이제 그 같은 반이었고 친구인데 분명히 어렸을 때 맨날 맞고 다녔는데 그 반에서 짱이었다고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제가 뭐라 해요. 야 네가 짱이면 나는 조폭이었어 그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권순표 쟤같이 조폭이라고 선언했어. 자백했어. 자백했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보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해 못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내 보기엔 그런 알겠죠. 설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초등학교생이라도 아유 알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